입니다. 강해 주실 선생님은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내부민내과 정한나 교수님이시고요.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울산의대에서 석박사를 하셨고 아산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마친 후에 현재는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내부민내과 임상조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정한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한나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 마지막 강의로 저희가 아직은 사용할 수 없지만 향후 수년 안에 저희가 사용 가능하게 될 차세대 약제에 대한 업데이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목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중이 감소할 때마다 얼마나 합병증이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존 약제를 한계를 좀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고자 차세대에 개발되고 있는 게스트로 엔테로 판크레아틱 펩타이드 호르몬 기반의 약제들에 대해 간단히 서론을 말씀드리며 가상의 5가지 케이스를 기반으로 차세대 약제가 어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체중 감량이 가능했던 이전의 GLP-1 전의 비만 약제들은 보통 5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량을 보여주었고 이것들은 위험인자들의 조절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10% 이상 체중을 감량할 땐 CVD, OA, OSA, 메쉬와 같은 이런 올간 레벨의 베네핏이 가능하고 특히 차세대 약제들 평균 15에서 30%까지도 체중을 감소하는 약제들은 이형당뇨병의 관해, 심혈관 사망률 감소, 신부전 개선 등과 같은 더 큰 개선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 약제들이 10% 이하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는 반면에 세마글루타이드와 터즈파타이드는 앞서 첫 번째 강의에서 보셨던 썰마운트5 결과로 볼 때 터즈파타이드가 20%, 세마글루타이드가 14%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제들은 여전히 주사제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이런 휴대 제약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아직 저희는 사용은 어렵지만 오랄 세마글루타이드가 나와 있는데 그 흡수율 변동이 커서 엄격한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하는 제한점이 여전히 있고 또 GLP-1 리셉터 아고니즘과 같이 단일 기전만으로는 체중 감소 정도의 정체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약제가 결국 중단 시에는 체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제한점이 있고 또 제지방이 같이 빠진다는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차세대에 개발되고 있는 호르몬들은 게스트로 엔테로 판크레아틱 펩타이드 호르몬이라고 명칭을 좀 취할 수가 있겠는데요. GLP-1 메디슨이라고 하는 것은 GLP-1 리셉터 아고니즘 이 한 가지 기전만 좀 집중하는 부분이 있고 너쉬라고 하는 너트리언트 스티뮬레이티드 호르몬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는데 글루카곤과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는 이 용어를 앞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앞서 기존에 보신 GLP-1, GIP에 더불어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제한점은 있지만 식욕 억제와 함께 에너지 익스펜디처 자체를 늘릴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또 라이폴라이시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밀린 펩타이드 YY와 같은 호르몬들도 GLP-1, GIP에 더불어 식욕 억제와 게스트릭 엠타잉을 줄이는 이런 효과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약제들은 주사제가 아닌 경구 GLP-1 리셉터 아고니즘이 가능한 약제가 개발이 되고 있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펩타이드 호르몬들을 다발적으로 표적하는 멀티 아고니스트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5명의 가상 환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 약제들이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그리세마입니다. GLP-1 아밀린 이중 작용제입니다. 박땡땡 53세 여성 환자는 BMI 32.4, 프리다이비티스가 있는 환자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를 최대 2.3mg까지 증량한 상태로 유지 중으로 7kg 정도 체중이 좀 소폭 감소했지만 4개월째 감량이 정체된 환자고 환자 호소를 보면 예전만큼 식욕도 안 잡히고 그 소화가 안 되던 느낌도 점점 없어진다라고 부족함을 호소하는 분입니다. 즉 식욕 억제와 위배출 지연에 효과가 더 보강이 된 약제가 필요한 환자가 되겠는데요. 아밀린은 이제 인슐린과 함께 췌장 베타셀에서 식후에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그 내인성 호르몬으로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지만 주 1회 투여가 가능하도록 장시간 작용하는 유사체가 카그릴린타이드입니다. 이 아밀린은 이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느슨한 부위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시키고 위배출을 지연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글루카곤 분비 억제,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 개선과 같은 혈당 조절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 1회 투약이 가능한 카그릴린타이드 2.3mg과 세마글루타이드 최대 용량 2.3mg을 고정 용량으로 복합한 약제가 카그리세마입니다. 주 1회 피하 투여가 가능합니다.
비만을 재정의해야 한다라는 이제 3상 Redefine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어 있고, 비당뇨병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Redefine 1에서 베이스라인 체중 107kg로부터 카그릴린타이드만 투약했을 때는 평균 체중 11.5%, 세마글루타이드 2.4mg만으로는 15%, 같이 투약하는 카그리세마는 20.4%의 훌륭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고, 당뇨병을 동반한 비만 환자에서는 평균 13.7%의 체중 감소와 함께 당활색소 1.8%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터제파타이드 그러면 맥시멈 용량과 헤드투헤드로 비교하면 어떨까가 정말 궁금했는데, 이 Redefine 4 연구가 최근 발표되었고, 회사에는 좀 실망스럽게도 터제파타이드 15mg 대비 비혈등성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용 가능하게 될 때 훨씬 더 비만 치료 옵션을 넓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나감타이드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아미크레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약제인데, 단일 분자로 GLP-1 리셉터와 아밀린 리셉터를 동시에 작용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주 1회 주사제와 경구약제 모두로 개발되고 있고, 주 1회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36주간 투여했을 때 비당뇨병 환자에서 24.3%, 당뇨병 환자에서는 14.5%의 체중 감소 효과와 함께 1.8%의 당활색소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구약제도 이형당뇨병 환자에서 36주 만에 당활색소 1.5%의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어서 향후 발표될 3상 어메이즈 프로그램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약제는 올포글리프론입니다. 빅펩타이드 경구 GLP-1 수용체 작용제입니다. 김땡땡 47세 남성 환자는 BMI 30.4 그리고 이형당뇨병이 5년 정도 된 환자인데요. 9개월간 터제파타이드를 시작하면서 체중이 14kg, 상당히 잘 감소한 환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잦은 해외 출장으로 약제 냉장 보관이 좀 어려워서 많이 빼먹게 되고, 장기적으로 이제 경구약제로 전환을 원하지만 이 터제파타이드를 중단했을 때 요요에 대한 걱정이 큰 분입니다. 아직 국내 사용이 어렵지만 경구세마글루타이드를 고려한다고 보았을 때 공복에 엄격한 프로토콜 준수가 또 어려운 라이프스타일이 있는 환자입니다. 정리하면 보관이 용이하고 식이 생활에 구애받지 않는 경구약이 필요하고, 또 터제파타이드 같은 주사제를 끊었을 때 요요를 줄일 수 있는 유지요법에 강점이 있는 약제가 필요한 환자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 경구 GLP-1의 대표주자로 경구 세마글루타이드, 리벨서스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이런 주사제의 부작용은 줄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위산 효소에 취약하고, 좀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스낵이라고 하는 흡수 촉진제가 붙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침 공복에 120ml 이하의 소량의 물과 함께 투약해야 하고 복용 후 30분 금식을 준수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는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반면 올포글리프론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빅펩타이드의 스몰 몰레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입니다. 하루 한 번 식사 물 제한 없이 아무 때나 복용이 가능해서 편리하고, 그럼에도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는 40%까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이 GLP-1 리셉터의 디센시타이제이션에 관여하는 베타 어레스틴 리크루먼트는 거의 없고, 좀 더 작용에 편향되어 있는 기전적인 이점도 있는 약제입니다. 목표 달성하자 어테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3상 연구가 발표되어 있는데요. 비당뇨병 비만 환자에서 기저 103kg로부터 36mg의 올포글리프론이 평균 11.2%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고, 좀 모디스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경구약만으로 11% 감소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뇨병을 동반한 비만 환자에서는 9.6%의 체중 감소와 함께 당활색소 1.8%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올해 4월 1일 미국 식약처에서 파운다이오라는 이름으로 승인이 되었고, 정말 만우절의 거짓말처럼 선물로 급속 승인이 된 약제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물어보니 이제 차작고 대의 하루 한 번 투약하는 경구약제가 획기적으로 이제 개발이 됐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유지요법으로서의 대해 강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들은 결국은 중단하면 많이 빠진 만큼 다시 많이 요요가 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터제파타이드 그리고 리라글루타이드를 묶어서 보았을 때 중단 후 초기에 빠르게 체중이 재증가하고, 보통 1년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러한 체중
리게인 되는 것이 플래토를 이루고 1년 정도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약 3분의 2, 60% 정도가 리게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그럼 이런 주사제 이후에 올포글리프론을 투약하면 좀 감소가 유지가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해 준 것이 어테움 메인테인 연구입니다. 썰마운트 5 연구는 간략히 들으셨던 것처럼 터제파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를 헤드투헤드로 비교한 연구였고 72주간 진행이 되었는데 이 연구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올포글리프론 또는 플라세보로 전환을 하고 1년 뒤에 체중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이 썰마운트 5 종료 후에 터제파타이드군은 기저치 대비 21.5%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는 기저치 대비 16.5%의 체중 감소를 유지한 상태로 어테인 메인테인에 진입을 했고 이어서 1년 뒤에 터제파타이드군은 16.8%, 세마글루타이드군은 15% 정도의 체중 감소를 그래도 상당히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체중 감소 정도가 80% 이상 유지되는 비율이 위약 대비 그래도 터제파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군에서 거의 75, 79%로 올포글리프론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어서 저희가 이미 이런 비만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장기 유지에 있어 강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약제는 글루카곤을 포함한 다중작용제입니다. 설부두타이드와 레타트루타이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최땡땡 39세 남성 환자는 BMI가 무려 42.3인 초고도 비만 환자입니다. 젊은 나이에도 니에 OA가 있는 환자이고요. 검사 결과를 보면 AST 78, ALT 96, 감마CT 142로 상승이 되어 있고 삐뽀라고 하는 파이브로시스 인덱스가 2.9로 어드밴스된 파이브로시스 고위험 환자입니다. 복부 초음파에서 중등도 지방간 소견과 함께 파이브로 스캔 결과 캡에서 시비어 스테아토시스 그리고 LSM 결과도 어드밴스된 파이브로시스가 확인된 환자입니다. 정리하면 이 남성분은 대사수술에 필적할 정도의 상당한 체중 감량이 필요하고 동시에 체중 감량과 함께 직접적으로 지방간을 개선하는 등의 강력한 메타볼릭 베네핏이 있는 약제가 필요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글루카곤의 작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혈당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식욕 억제와 함께 에너지 소비를 높일 수 있는 강점이 있고 또 간에서 직접적으로 지질 산화를 높이고 지질 형성은 억제하는 간내 지방을 줄여줄 수 있는 약제입니다. 즉 직접적인 간의 작용으로 지방 대사를 조절하고 이런 비만과 메이슬드 메쉬 모두에서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인성으로 글루카곤 리셉터와 GLP-1 리셉터의 이중 작용을 하는 옥신토모듈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여기에 착안해서 반감기를 늘려 주 1회 투여가 가능하도록 만든 약제가 설부두타이드입니다. 비만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 싱크로나이즈 원이 또 발표가 되었고 이에 더불어서 메쉬에 대한 호전, 섬유화 개선을 보는 리버리지라고 하는 3상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즈 1 연구가 굉장히 최근 발표가 되었고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비당뇨병 비만한 환자에서 투여를 했을 때 기저체중 108kg으로부터 설부두타이드 6mg이 13% 정도의 체중 감소를 보여주었고 이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이상 연구 결과에서는 16주의 짧은 기간임은 좀 감안을 해야겠지만 평균 8.7%까지의 체중 감소 효과와 함께 당화혈색소를 무려 1.9% 호전시키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메쉬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이 메쉬 페이즈 2 연구인데요. 조직학적으로 메쉬와 파이브로시스가 진단이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여했을 때 기저체중 101kg 정도로부터 체중이 감소하면서 설부두타이드에 의해 섬유화 악화 없이 메쉬가 호전되는 비율은 64%, 섬유화가 한 단계 이상 호전되는 결과도 65%에서 확인되며 지방량 측정의 표준 검사인 MRI PDFF를 보았을 때 간지방이 30% 이상 감소하는 환자가 무려 77%로 나타났습니다. 또 바로 이번 달에 이런 싱크로나이즈 메이슬디라고 하는 비만과 메이슬디를 동반한 환자에서의 설부두타이드 결과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MRI PDFF상 간지방 감소 30% 이상의 환자가 무려 84%라는 엄청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과 관련된 결과가 좋아진 효과가 체중 감소 때문이냐 혹은 간에 대한 직접 효과냐를 매개 분석으로 한 결과도 있는데요. 지방증에 대한 부분과 메쉬에 대한 결과는 체중 감소가 주된 기전이었고 또한 파이브로시스에 대한 호전 효과는 주로 간에 대한 직접 효과에 기인하였음을 확인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약제는 레타트루타이드입니다. 이제 이중작용제를 넘어서 심지어 삼중작용제가 개발이 되는데요. 이 GIP, GLP-1에 더해서 글루카곤도 함께 아고니즘이 되는 약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GIP 리셉터에 좀 더 바이어스된 기전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글루카곤과 GLP-1 리셉터에 밸런스된 아고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욕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참 이상적인 약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글루카곤의 작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메이슬디 개선에도 강력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비만 치료의 승리자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트라이움프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비당뇨병 비만 환자에서 레타트루타이드 12mg 최대 용량이 무려 평균 28.3%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고 체중이 30% 이상 감소한 환자가 45%,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평균적으로 체중이 24cm, 9.5인치 개선이 되었고 2년까지 연장한 연구에서도 평균 체중 30.3% 더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앞선 KSA처럼 OA가 비만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통증도 유의하게 개선 효과를 보였고 그 밖에 또 CVD, 터제파타이드와의 비교 그리고 메인터넌스에 대한 부분, CV, 레날 아웃컴에 대한 다양한 결과가 올해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트랜센드 타입 2D 1이라고 하는 삼상 연구가 또 바로 이번 달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형 당뇨병 환자에서 레타트루타이드 12mg이 40주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당화혈색소 1.94%를 개선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상 연구에 대한 하위군 연구에서 비당뇨병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48주 만에 레타트루타이드가 체중을 26% 줄이면서 동시에 간 지방을 MRI로 보았을 때 86% 개선되고 아예 간 지방이 정상화된 환자가 무려 93%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약제는 마리타이드입니다. GLP-1 작용과 GIP 기량이 묶인 약제입니다. 정땡땡 32세 여성 환자는 BMI 32.3인 환자인데 세마글루타이드 주 1회 투여하고 있지만 바쁜 일정, 잦은 출장으로 자주 투여가 누락이 되고 며칠만 누락되어도 빠르게 체중이 재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환자입니다. 투약 빈도를 낮춘 약제가 필요한 환자가 되겠는데요. GIP의 작용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GIP 아고니즘과 안타고니즘이 모두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사람과 마우스 레벨에서의 연구들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가설로는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아고니즘과 안타고니즘이 서로 다른 경로를 작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가설이 하나 제기되고 있고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크로닉하게 GIP의 아고니즘을 했을 때는 펑셔널하게 안타고니즘으로 디센시타이제이션이 된다는 가설이 있고 또는 그 GIP 작용이 그 자체보다도 GLP-1 작용에 보조적으로 더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GIP 바이올로지는 완전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약제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리드발트 카프라글루타이드, 이전 개발명으로는 AMG 133이라고 하는 마리타이드는 특이한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휴머나이즈된 GIP 리셉터에 대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와 함께 GLP-1의 아날로그 펩타이드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페이즈 1 연구에서 한 달 간격으로 3번 투여했을 때 마지막 투여 무려 5개월까지도 체중이 감소된 것이 유지되는 결과를 보여 월 1회 투여가 가능한 획기적인 약제입니다. 이상 연구가 발표되어 있고 비당뇨병 비만 환자에서 16.2%, 당뇨병 환자에서는 12%와 함께 당화혈색소 1.6% 개선 효과를 보여 마리타이드의 시대다, 마리타임이라는 삼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근육 보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윤땡땡 69세 고령 여성 환자는 터제파타이드 10mg을 투약하면서 체중이 15kg 감소를 했지만 동반해서 이제 살코페니아가 진행되는 환자입니다. 덱사로 볼 때 감량 체중의 39%가 린메스인 환자였고 결론적으로 이런 살코페니아 위험이 많은 환자에서 체중 감량을 유지하면서 제지방을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체중 감소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 최근 학회에서도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세마글루타이드 투약 후 그리고 터제파타이드 투약 후 25%에서 45%까지의 감소 정도는 린메스 감소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이는 거의 노화 10년에 해당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얼마나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빼는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 비마그루맙이라고 하는 약제는 독특한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액티빈 타입 2 리셉터에 결항하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로서
이 마이오스타틴과 액티빈 신호를 차단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동시에 지방량을 낮추는데 식욕 억제 효과는 독립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브라고 하는 이상 연구에서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3가지 용법과 이제 비마그로맙 3가지 용법을 서로 교차한 9개의 암이 48주 그리고 연장해서 24주까지 결과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48주 결과를 보시면 세마글루타이드만 투약했을 때나 비마그로맙만 투약했을 때 대비 더 큰 16.4%의 체중 감소를 보이면서 중요한 것은 세마글루타이드만 투약했을 때 림메스가 7.9% 감소한 것에 비해 함께 투약했을 때 2.6%로 그 감소 효과를 줄여주는 보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72주까지의 연장에서 세마글루타이드만 투약했을 때는 림메스가 7.4% 감소한 반면 비마그로맙을 함께 투약함으로써 림메스가 좀 더 보존되는 결과적으로 체중 감소 중 팻매스만 감소한 게 92%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한 가지 약으로 모든 환자에게 투약하는 시대가 아니라 환자 특성에 맞춰 맞춤 치료가 시행되는 시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환자의 동반 질환, 어떤 방법으로 투약하는지, 목표가 얼마인지, 수능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약제를 선택하게 되겠고, 하지만 여전히 장기 데이터라든지 웨이브 리게인에 대한 부분, 접근성 보험, 그리고 한국인의 데이터들이 향후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15% 이상 체중 감소는 올간 레벨의 베네핏이 가능하고 경구 약제는 주사제의 여러 제한점들을 극복할 수 있으며 유지요법의 강점이 있습니다. 점점 더 멀티아고니즘, 롱걸 액션이 가능한 약제, 그리고 특히 근육 보존이 가능한 약제들이 등장할 예정이어서 굉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한나 교수님께서 향후 저희가 곧 사용하게 될 다양한 그런 항비만 당뇨 치료 약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약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정창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경구 사제, 메폴민, TGD, GLP-1 안타고니스트, 그 다음에가 설포니루리아 4개를 쓰고 있는데 오젬픽이나 마운자로 보험 급여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입니다.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트라제파타이드는 아직 당뇨병 환자, 비만은 뭐 당연한 거고 아직까지는 당뇨병 치료제로 보험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했다가 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아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당뇨병 치료제를 급여 인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오젬픽은 이제 급여 인정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기본적으로 메폴민과 설폰 요소제 이제로 조절이 되지 않는 A1C 7% 이상에서 오젬픽 스타트가 가능하고 처음 스타트도 초기에는 4 내지 6주만 처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4 내지 6주 다음에 3개월 이후부터는 3개월 간격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세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오젬픽을 쓰시려고 하면은 메폴민과 SU 이제 조합으로 갔다가 다른 약제를 100대 100으로 쓰는 거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게 쓰지가 얼마 안 됐고 삭감의 칼라를 얼마나 들이대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메폴민 SU를 갔다가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오젬픽 스타트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이제 보험에 대한 건데요. 비만 당뇨 환자에서 세마나 터제파타이드를 보험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실비보험 요즘에 또 환자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게 적용이 가능한 BMI 수치나 실비보험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는 앞선 첫 번째 질문에서 세마글루타이드의 급여 조건을 말씀드렸고 실비보험은 사실은 이제 건강보험이 아니라 사보험이기 때문에 환자가 가입한 사보험의 조건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환자분에게 소견서를 적어드리고 그 소견서를 가지고 환자분이 직접 민간보험사에 문의를 한 다음에 해당되는 조건인지 판단한 이후에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프랙티컬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역시 정창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젬픽과 란투스를 같은 날 맞아도 되는지, 그리고 배에 맞는다면은 어떤 간격을 두고 맞아야 될지에 대한 겁니다. 네.
되게 하나의 주사를 맞고 그리고 보통 인젝션하고 5 내지 10초를 기다리죠. 그래서 그 10초 맞고 다음 주사 준비해서 맞는 그런 타임 인터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뭐 통상적인 우리 손 놀림의 시간대로 맞으시면 되지 뭐 어떤 간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정창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당화혈수소 8 이상으로 조절되지 않는 BMI가 30 이상인 비만한 당뇨 환자에서 터제파타이드 급여가 인정이 되나요? 네. 터제파타이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의 상품명이 같습니다. 규정상 다를 수가 없고 미국은 다르거든요. 상품명이 같다는 것은 포장에 당뇨병 치료제의 마원자로 비만 치료제의 마원자로라고 라벨이 다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터제파타이드의 라벨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인정이 아직은 되지 않고 라벨이 바뀐 이후에 아마 급여 작업이 들어가서 당뇨병 학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급여 인정이 당뇨병 치료, 비만 치료 마찬가지로 다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도 또 급여에 대한 건데요. 당뇨 비만 동반 환자에서 마운저로를 실손보험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예. 네. 제 경험상에 비만 치료로 실손보험을 적용해주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우리가 이 약제를 쓴다라고 소견서를 써주면 실손보험이 되는 환자분들을 제가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그것도 되게 뭐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달마다 와가지고 처방을 리필해가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환자가 가입한 보험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소견서를 드린 다음에 환자분이 개인적으로 그 실손보험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쓰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위고비나 마운자르를 쓸 때 나이가 들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몇 살까지 쓸 수 있고 한번 처방하면은 몇 년까지 처방해야 할까요? 네, 나이가 들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조금 젊은 사람보다는 비만도가 떨어지는 확률이 많고 그러면 좀 부작용이 좀 더 잘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효과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뭐 혈당 조절 측면에서는 당뇨병 유발 기간이 길어지고 베타셀의 리저버가 적으면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나이가 많다고 효과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지 어퍼 리밋 에이지는 사실은 없고 뭐 어느 나이에서 쓸 수는 있죠. 하지만 톨러러비티를 감안해서 환자분을 실렉션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뭐 한두 달 하고 말겠다라고 하면은 처방을 절대 하지 않고 최소 1년은 해야 하는 것을 준비가 된 분들한테 처방을 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도 이게 이 약제 반응은 개인차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뜨는 사람은 엄청 잘 듣고 보통의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뜨는 사람이 있고 쓰기 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려워서 특히 당뇨 환자는 효과가 떨어지는 건 맞고요. 그래서 개인차가 심하다 이런 게 제 지금까지 사용 경험입니다. 지금부터는 민세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GLP 애고니스트 사용 환자에서 내시경을 할 때 금식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네, 이 질문은 이제 굉장히 프랙티컬한 부분에서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용량은 얼만큼을 쓰는지, 주 1회 제형을 쓰는지, 데일리 제형을 쓰는지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용량을 증량하는 시기에 문제가 됩니다. 유지 기간보다는 에스컬레이션 페이스에 그리고 고용량의 약제를 쓸수록 이제 더욱 이런 내시경 시 아스피레이션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비만약 같은 것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는 그냥 한번 중단을 이제 사실 해도 무리가 없겠고 다만 우리가 인슐린에 요즘에는 합쳐져 있는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 같은 것은 용량을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일주일씩 막 중단을 해버리면 혈당이 나빠지겠죠.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환자가 그런 리스크 팩터가 좀 적고 없다면 그냥 데일리 제형은 하루
그다음에 위클리 제형은 한 번 정도 이제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환자가 기존에 위장관 심텀이 좀 있었고 해부학적이나 기능적으로도 어떤 장 폐색이나 아스피레이션 이런 리스크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좀 충분한 기간 동안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위클리 제형은 한 번, 그다음에 전날 충분한 유동식을 해주는 게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액체를 많이 전날 섭취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 체중 감소를 위해서 GLP-1 애고니스트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네, 뭐 일형 당뇨병 환자한테서도 체중 감소를 위해서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투여하는 것이 이제 현재 그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보고들도 많이 되어 있고요. 뭐 리라글루타이드 이런 약제들도 이제 연구가 되어 있고 합니다. 체중 감소 효과는 이형 당뇨병 환자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체중 감소를 해줘서 일형 당뇨병 환자한테서도 인슐린 요구량을 줄여주게 되면 인슐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나볼릭 액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 감소는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혈당 조절은 좀 다른데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를 투여한다고 해서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것은 이제 기전적으로도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일형 당뇨병에서 글루카곤 분비는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GLP-1 애고니스트 쓰게 되면 그 글루카곤 분비가 올라갈 수 있어서 케토시스 가능성이 조금 올라간다고 하니까 조금은 조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민세희 교수님께 질문인데, 비만 환자에서 우울증이 동반돼 있는 경우에 과거에 우울증이 있거나 자살 시도를 한 고도 비만 환자에서 아까 말씀하시긴 한 것 같은데 GLP-1 애고니스트 투여가 상기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네, 뭐 현재 그 FDA나 이제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의 박스 워닝에 봐도 이런 그 자살 사고나 우울증 같은 그런 문제들이 어떤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FDA 워닝에서도 최근에 자살 사고가 있었거나 현재 액티브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뭐 조현병이라든지 그런 기분 장애, 우울증 같은 것들이 현재 약으로 잘 조절되지 않고 활동성이거나 그렇게 컨트롤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약제를 가능한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자살 사고가 있고 했었던 환자에게는 약을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우울증 공황장애 있는 분에서 위고비만 환자로의 문제가 없는지, 비만한 정신과 환자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병이 있는지. 네,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 기타 어떤 뭐 조현병을 포함한 그런 정신건강의학적인 병이 있는 환자한테서 특별히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절되지 않는 이제 현재 액티브한 상태, 그런 사이키아트릭 디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약제를 좀 사용을 조심하는 게 좋겠고, 뭐 공황장애 이제의 경우에는 이 약을 쓰고 나서 뭐 갑자기 오심구토가 생겼을 때 이제 환자가 거기에 굉장히 막 놀라가지고 패닉이 된다든지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 금기 사항은 아니나 조심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 최근에 이제 경험한 건데요. 정신과 질환이 있는데 비만이 있고 지방간 때문에 소화기내과를 보냈더니 거기에서 이제 GLP-1 애고니스트를 쓰고 왔어요. 그래서 체중이 정말 많이 빠졌더래요. 5kg 뭐 이렇게 막 10kg. 근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도 간 수치 좋아지고 살 빠져서 몸이 가벼워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비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정신질환이 잘 분석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움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서 이거가 이제 굉장히 막 언스테이블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정신과 질환이 상당히 스테이블하고 비만에 동반된 여러 합병증들이 좀 심각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리스크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아서 자살 리스크가,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GLP-1 애고니스트 사용 중에 망막 병증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래서 안과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약을 계속 써도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네, 그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이런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로 생기는 것은 아까 두 가지 위험 요인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베이스라인에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스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의 혈당 조절, 이 두 가지가 위험이 되겠고, 그 빠른 혈당 조절은 이제 사실은 뭐 예전에 DCCT나 UKPDS에서도 문제가 되는 시그널로 계속 알려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베이스라인에 그런 망막병도 있었던 환자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특히 더 조심을 하겠지만, 사용을 하다가 망막병증이 발견됐다. 그럼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느냐는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가 혈당 조절을 굉장히 이제 빠르게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안과랑 이렇게 협진을 해보니까 그 망막병증을 우리가 생긴 것을 어떤 액티브한 시기에 조절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혈당 조절 속도를 조절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약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증식성 망막병증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non-proliferative DM 레티노패시 정도면 괜찮은데, 프롤리퍼레이티브 시비어한 NPDR이나 PDR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만약에 쓰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쓰고 있는 무슨 그 당뇨 약제를 확실히 줄여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줄여 보내고, 그 다음에 용량, 증량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만 낮추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환자의 그 레티노패시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용 전에. 다음 질문은 유럽에서 GLP-1 애고니스트에 대해서 나이온을 워닝으로 추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마 처방할 때 10만 명당 1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안과 팔로업을 필수적으로 다 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고위험군만을 그 안과 팔로업을 권고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이 나이온은 이제 고위험군에서만 생기는지 뭐 그런 것을 일단 기전적으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발생수 자체가 아직 적어가지고 뭐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온은 그 워낙에 이제 애초에도 그런 당뇨병, 고지혈증, 고령, 비만 이런 그 심혈관 질환 리스크 팩터가 이제 있는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과거에도 알려졌었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잘 기전적으로는 명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뭐 추후에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런 그 젊은 당뇨병이나 젊은 비만 환자에서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 썼을 때 나이온이 많이 생기는지가 만약에 이제 연구가 된다면, 정말 이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가 직접적으로 이런 나이온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고령에서의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큰 환자들이 생기는 것인지를 좀 더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환자들에게 안과 팔로업 필수적으로 권고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리스크 팩터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스크리닝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도 민세희 교수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GLP-1 제제 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서 지금 보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마나 터비데파타이든, 오젬픽은 되는군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아까 정창희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당뇨병 제제 말고 이제 비만 약제인 대표적인 세마글루타이드와 털제파타이드만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비만 약제는 이제 어차피 보험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제 당뇨병 약제 중에 오젬픽이라는 약제가 현재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잘 아셔야 되고, 이제 그 설포니르와 웨폴민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이제 초반에 4에서 6주 정도를 2번 정도 처방한 후에 이제 처방할 수 있다. 그다음에 털제파타이드는 어차피 현재 당뇨나 비만에 있어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간단히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GLP-1 부작용으로 SIBO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네. 이 SIBO는 Small Intestinal Bowel Obstruction인데요. 이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가 이제 그 SIBO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는 이제 일부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인간 대상 연구에서 SIBO가 확 올라간다, 이제 이런 보고는 되어 있지 않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기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GI 모틸리티가 떨어지니까 스몰 바울의 모틸리티도 떨어지고, 따라서 스몰 바울에 이런 박테리아 오버그로스가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리스크는 뭐 연구에서는 많이 이제 그렇게 언급이 된 바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환자들한테 어떤 적용할 때 그런 근거는 확실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제를 서서히 올리면 부작용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뭔가 GI 트러블이 조금 있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올리지 말고, 적용이 충분히 된다면 뭐 매달 꼭 올려야 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적용을 시켜서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가 GI 트러블을 막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고 치료가율이 40 전후인 8, 90대 고령 환자에서 식후 혈당 조절 목적으로 사용 중인 초속효성 피아스프 대신에 오젬픽 저용량을 교체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MDI에서 베이잘 인슐린만 놔두고 래피드 액팅 인슐린을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 전환하는 문제이고요.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거는 베타셀 펑션입니다. 이 사람이 C펩타이드가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래피드 액팅 인슐린밖에 듣지 않는 사람이면은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로 스위치하는 것은 혈당을 악화시키는, 체중은 빠질지 몰라도 혈당 조절 측면에서 베네핏이 없고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레지들 베타셀 펑션을 꼭 보셔야 되고요. 80대, 90대 라도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런 베타셀 펑션이 중요하고, 또 지금 쓰고 있는 초속효성의 인슐린 양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고용량의 피아스프를 쓰는 사람은 오젬픽뿐만 아니라 듀라글루타이드로 스위치를 해도 실패하기 때문에 아직 용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오젬픽 저용량은 모르겠지만 고용량이 커버할 수 있는 프란디알 인슐린의 양은 보통 식사별로 8 플러스 마이너스 2단위, 그러니까 6에서 10단위 정도의 래피드 액팅 인슐린 쓰는 사람이면서 베타셀 펑션이 남아있는 사람이면은, 또 지금 혈당 조절이 잘 되면은 스위치업을 하지만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악화가 될 염려가 큽니다. 네. 특히 고령에서는 또 GLP-1 약을 쓰고 식욕 섭취가 떨어질 가능성도 많고, 또 그 부작용의 대체 능력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또 말라 있고 그럴 땐 사용이, 그러니까 꼭 이퀄은 아니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한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 항당뇨 비만 약제에 대한 강의 감사드리고, 다중약제를 생각하면 부작용도 기존 약제보다 심할 것 같은데, 현재 보고된 약제의 부작용의 종류와 정도가 기존 약제랑 비교해서 어떤지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장 큰 관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구분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은 이제 약제들 간 헤드투헤드 비교는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어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3상 연구들에서는 그래도 부작용이 크게 더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로 이제 카그릴린타이드와 세마글루타이드, 카그리세마가 그래도 아마 저희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주사제라는 것을 생각해서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연구는 특히나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최대 용량에 대비해서도 카그리세마의 효과와 안정성을 보여준 바가 있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카그리세마가 세마글루타이드에 비해서 약제 중단 부작용이 조금 더 높았지만 2% 정도 수준의 차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이 제한될 정도의 큰 부작용 감소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에 반해 이제 굉장히 효과가 뛰어났던 이제 다른 이제 신약들을 잘 보면 아직은 어떤 용법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이상 연구들도 있고 해서, 이제 좌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좀 천천히 용량을 증량할수록 더 부작용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용법으로 조절을 했느냐도 연구마다 달라서 좀 참고를 해서 부작용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리하면 전반적으로는 기존 약제 대비해서 사용을 못할 정도의 부작용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임상 연구 결과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멀티플 타겟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호 보완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여러 개를 타겟하면 더 에스컬레이션 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정한나 교수님께서 GLP-1 애고니스트 사용이 갑상선 암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요? 네, 사실 부작용에 관련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했을 때
휴먼 트라이얼에서 갑상선암이 증가한다는 근거는 없고, 또 특히나 대다수의 사람에서 확인되는 이제 갑상선 유두암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정말 드문 MTC에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력 있으면 무조건 금기지만 유두암에서의 사용이 금기되지는 않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다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세션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주신 세 분의 연자분께 감사드리고 많은 질문해 주셔서 역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0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세션 3를 시작하도록